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거부터 좀 먼저 좀 두 분의 평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이 관세 협상을 타결을 지었습니다. 네. 어떻게 좀 그 일본 입장에서 선방한가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많이 내준가라고 보십니까? 자동차 관세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무역 흑자의 80%가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시바 총리 머릿속에는 자동차 이렇게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 반으로 깎았으니까 25에서 12.5로 깎았으니까 일단 절반은 얻었다. 선방했다. 절반은 얻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오늘 아침 보니까 EU도 15% 정도에서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정부도 이제 15%가 기준점이 될 거고 이것보다 만약에 18%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언론에서 틀림없이 뭐 야, 이 협상력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 기준점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15% 관세를 지키려다 보면 노파심은 너무 많이 내주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진짜 얻을 거 얻고 줄 거 줘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잠깐 행간을 보면요. 원래 일본에 요구했던 게 이제 투자죠. 참 남의 돈 빌려서 자기 나라에 투자하는 아주 희한한 셈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려 5,500억 달러인데 원래 4,000억 달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5,500억 달러면 700조가 넘어서 700 거의 60조. 딱 대한민국 1년 나라 살림입니다. 1년 재정입니다. 네. 네. 이걸 이제 일본 돈을 빌려가지고 미국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익의 90%도 우리가 가져갈 거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아주 뭐 정말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것도 원래 4,000억 달러 했는데 펜으로 이렇게 찍찍 그어서 5,500으로 트럼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자동차 관세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하고 미국에서 경쟁하는 일본하고 경쟁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반드시 12.5로 끌어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하나 됐고 그럼 뭘 줄 것이냐 하는데 러튼징이나 미국 관계자들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일본 정부가 돈 주고 관세를 끌어내렸다. 네. 그러면 우리한테도 4,00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한국한테도 됐고 돈 내 돈. 일본도 돈 내잖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진짜 이게 뭐 법도 없고 어디까지 사인됐고 어디까지 기재됐는지 일본 정부조차도 모르는 알래스카 가스 개발에 일본 회사와 합작 투자를 하기로 했다.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일본 언론들이 일본 정부의 자원개발 담당하는 부처에 어떻게 투자하냐 어떻게 합작하느냐 뭐 MOU냐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우리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원장 기자의 평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트럼프 칼만 안 들었다, 그죠? 이거죠, 네, 그죠? 네.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뭐 일본은 이제 지키고 싶은 거는 일단 지켜는 냈는데 좀 가격표가 좀 높은 편이고 그건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로 지금 가장 큰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일본 성적표가 있기 때문에 일본 성적표를 놔두고서 뭐 더 잘하기도 사실 어려운데 그거보다 조금 못한 성과를 뭐 걷게 되면 예컨대 뭐 상호관세가 15%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조금 더 많은 시장을 내주는 경우에 그거는 이제 단박 이제 일본과 이제 비교가 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지금 처하게 됐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반도체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문제도 우리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약한 포지션에 처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가격이 조금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뭐 미국에서 보면은 우리 그 현대자동차가 뭐 현대기아 잘 팔리긴 하지만은 주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좋아서 잘 팔리는 거거든요. 뭐 예컨대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사면은 보통 보증 기간을 3년 해줍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 사면은 가격도 쌀 뿐만 아니고 10년 해줍니다. 보증 기간 10년. 네. 사실 근데 그게 한 10여 년 전인데 그걸로 많이 팔았어요. 우리가 현대차. 네, 10년. 딴 데 5년 해줄 때 우린 10년 10만 마일 해준다 이것도 있고 예전에 뭐도 했었냐면 옛날 뭐 글로벌 금융위기 생기고 이랬을 때 네가 차를 샀는데 일단 무이자고 그리고 혹시 실직하면은 그 차 우리가 도로 사준다. 아니 그렇게
해외에서는 그렇게 팔아야 되고 있는데 얼마나 미국에서는 어렵게 파는지 아시겠죠. 네, 우리한테는 진짜 완전 너무 야박하게 파는데 여하튼 미국에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판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세를 이제 두드려 맞으면은 그게 이제 상당 부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라서 아니 뭐 지켜내야 트럼프는 된다.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너네도 일본만큼 원해? 그럼 내놔봐. 그렇다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당장 내일 2+2 일단 협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은 쌀, 소고기, 디지털 지도 이런 것들은 안 내놓는 걸로 네. 일단 협상 전략을 잡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협상이 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마 미국산 자동차 이야기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열어라. 우리 미국산 경쟁력이 있는 게 이제 뭐 픽업 트럭 이런 건데 과거에 우리도 아니 옛날에 FTA 때도 그때도 논란이었죠. 아니 네. 열린다고 팔리냐? 그 연비 안 좋고 누가 사냐?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네. 그래서 많이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열어주지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열어줘도 된다. 그렇지. 뭐,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게 네. 다 예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덩치 크고 연비 안 좋고. 네. 그죠? 그리고 단순히 그 관세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그 뭐 배출량 뭐 이런 것도 다 이산화탄소 배수 이런 것도 다 우리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요구하는 것도 그런 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 낮춰달라고. 비관세 장벽이니까 네. 우리가 불리한 예컨대 뭐 환경 규제나 네. 아니면은 또 과세 체계나 뭐 이런 것들 좀 바꿔달라. 그래서 그 뭐 조금 좀 넓게 보면은 그 내정 간섭에서 이제 소지도 사실 있는 거예요. 우리 뭐 과세 정책이나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국내 정세 문제인데 이런 것도 관여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뭐 압박이 올 거고 저는 이제 그 우리 국민들 믿고서 좀 열 부분은 열어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 예전에 그 영화 개방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뱀 풀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진짜 옛날 얘기인데 진짜 그때 뭐 영화인데도 삭발하고 막 이럴 저는 영화 쿼터 풀 때입니다. 쿼터 풀 때. 저는 극장에서 이건 그때가 아니고 전혀 다른 건데 영화보다 뱀 나온 지 진짜 있어요. 저 대학교 다닐 때 동시 상영관 되게 많았거든요. 영화 한번 들어가면 2편 상영해 주는 거. 싼데. 예, 맞아요. 근데 갑자기 막 어떤 여성이 깍 소리 지르면 뱀이 다 흘러갖고 뭐 난리가 그때 난리 난 적 있었어요. 저 뱀들이 극장 얘기였는데. 하여튼 이게 협상을 해도 참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인지 아마 우리 정부도 합의를 하고 나와도 정확하게 그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그 결과가 어디서 확정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리는 숫자가 확정입니다. 참.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사실은 이런 협상팀이 협상을 하고 왔을 때 이제 한국에 들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국민들 수용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 정책도 좀 같이 붙어가지고 그런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거를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러면 그 얘기했으면 이 얘기로 넘어가죠. 재정정책 얘기라면 세수가 얘기가 돼야 되고 세수가 얘기해달라면 세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법인세, 뭐 주식 양도세 등등 이건 이제 손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서 지난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낮춰줬는데 그것 중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리자 이렇게 여권이 생각하고 있는 정부와 여권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구인철 장관이 응능 부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거에 맞춰서 부담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서 어디서 더 거둘 수 있는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법인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지난 정부에서 25%를 24로 과거에 뭐 우리가 이거 25% 오랫동안 받았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20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20%까지도 이걸 좀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주식 팔았을 때 남는 주식 양도소득세 이런 거 좀 다시 지난 정부에서 깎아준 것만큼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올릴 여지가 있다고 봐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조금 올릴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한 3, 4년 전에만 해도 100조 거칠 법인세가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데 지금 60조밖에 실적이나 또 세율을 깎아줘서 이게 쪼그라들었을 때 세율을 올리는 건 뭔가 좀
이런 부분은 아쉽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계에 더 거둘 거예요. 가계는 뭐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뭐 숨도 못 쉬는데요. 네. 기업에 그다음에 이제 세수 부분도 숫자로만 따지면 이게 한 1%포인트만 올라가도 우리가 60조 걷는다고 치면 내년에 한 2조 원 정도 더 거치니까 이게 2조 원이면 종부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덩치가 워낙 큰 거니까 세율 조금만 올려도 조금 더 거둘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세수 확보가 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세수 확정 효과 진짜로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세율을 올리면은 세수가 좀 들어오긴 하죠. 그거는 이제 맞는 거고. 왜냐면 우리 세수라고 하는 거는 세율 곱하기 과세 표준이기 때문에 예, 세율을 올리면은 그건 좀 간단해서 좋다. 예. 뭐 복잡하지만은 그거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렇지. 예, 네모의 면적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새로인 이제 세율을 올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세수가 조금 더 들어온다. 이거는 맞는데 저는 제가 2022년도에 그 법인세 인하를 위한 공청회 가가지고 7대1로 제가 싸워가지고 제가 막 얻어 터지고 왔죠. 원펀치 쓰리 강냉이가 아니라 쓰리 강냉이인데 맞고 왔지. 교수님은 반대였구나. 내려야 한다. 아니요, 근데 그때 다 그 법인세 인하해야 된다고 그때 이제 다들 뭉쳐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저 혼자 올려야 한다. 아니 올리는 게 아니고 지금 내릴 때가 아니고 지금 동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7대1로 막 싸우고 왔죠. 네.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랑 멀어지게 된 그 계기가 됐는데 네. 그때 제가 그 반대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뭐 법인세 내려가지고 투자 늘어나고 뭐 이런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그때 고금리에 고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누가 법인세 내려준다고 누가 투자하냐. 세수만 줄어든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세수가 뭐 엄청 줄어들 거다 그런 예측을 했는데 제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좀 맞추는 게 좀 그런데 여하튼 근데 지금도 잘 따져보면은 세율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세수? 돈이 부족한 세수가 목적인데 지금 우리가 법인세를 지금 뭐 예컨대 상위 구간에 1%포인트 올린다. 24를 25로 올린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올 세수가 뭐 이제 1, 2조 정도 그 어디 안팎의 숫자가 될 건데 1, 2조? 요거를 거들려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엄청난 논란이 이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 그렇게 보는 거고 저는 세율은 지금 상대에서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오히려 과세 표준 가로에 해당되는 거는 넓혀가면 된다. 좀 풀어주시면 어떤 말씀이세요? 예컨대 우리 이제 조특법이라는 게 있어요. 조특특례 를 제한하는 조특특례 제한법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이럴 때 세금 이렇게 깎아주고 저럴 때 저렇게 깎아주고 이런 특례들이 들어가 있어요. 특례 조항을 줄이면 된다. 특례 조항이 이제 보통 뭐 매년 아니면 3년마다 한 번씩 일몰이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네. 3년마다 평가해가지고 이제 없애는데 차곡차곡 돌아오는 것들을 정리를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뭐 임시투자 세액공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세금 감면도 있고 많이 투자하고 많이 고용하면 세금 깎아줘. 조금 이제 부담스럽긴 한데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뭐 30%까지 그냥 세금 깎아주는 거거든요. 뭐 큰 이유는 없어요. 중소기업이 영세하니까 그 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건데. 돈 번 중소기업도 다 세금 깎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별 큰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조세장을 부를 세율 만지지 말고 특례 조항을 줄이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특례 조항 중에서 효과가 없는 것들 그냥 돈만 깎아주고 있던 건 정리를 좀 하고 그다음에 계속 해줘야 되면은 정책 목표랑 연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청년 고용을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럼 청년 고용과 연동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투자와 연동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정책 목표와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게 일종 조세 지출이기 때문에 조세 지출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동시켜주는 방법이 좋고 이게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뭐 비과세 감면 줄인다고 해서 줄인 게 요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세수가 좋았어요, 아주. 왜냐하면 그 이 비과세 감면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세수가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세수는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트럼프 얘기 우리가 조금 했지만은 트럼프도 지금 법인세를 15%까지 내린다는 계획을 지금 발표해 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 얘기도 있었죠. 그러면은 이게 법인세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저희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자기 자본에 대한 투자에 대한 조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다른 나라도
안 내릴 수가 없어요. 예컨대 미국이 15%로 법인세 내렸다 그러면 우리도 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따라가줘야지 또 기업도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올려놨다가 좀 이따 미국 내리면 다시 따라 내려간다. 그럼 모양새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뭐 관망한다는 의미에서 약간 좀 과표를 넓혀가는 그런 측면에 접근하면 어떨까 그렇게 보고 있죠. 법인세 정부가 올릴 걸 검토한다 그러니까 일제히 어제 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 OECD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데 어떻게 올리느냐 이게 나오는데 진짜 알고 쓰는 건지 모르고 쓰는 건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GDP에서 우리 총 생산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인세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은 아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가 아니고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반도체 하는 기업들이 왜 이렇게 법인세를 많이 내? 이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많이 보니까 우리가 반도체 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워낙 반도체 그 볼륨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니까. 법인세를 많이 오늘 뭐 하이닉스 실적 나왔는데 9조 2천억이 분기에 영업이익이 9조 2천억이 나오는 기업.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잘못됐고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소득세 비중이 또 너무 너무 낮으니까 이건 또 좀 올릴 거다. 소득세 올려라. 이것도 사실 이건 뭐 조금 논쟁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돼. 뭐 시간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뭐 사회적 부담 이런 거 따지면 우리 법인세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요즘 그 기획재정부에서 연락 좀 온다면서요, 교수님한테.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얘기 좀 하셨어요? 반응이 어떻던가요? 하여간 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뭔가 있었구나. 지금 혹시 대통령실하고 기재부하고 조금 의견이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그 고급 정보인데? 의견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좀 조정하는 중이다. 이제 그렇게 제가 약간 들었고 의견을 좀 서로 이제 이게 왜냐하면 지금 3년 동안에 법인세 내려야 된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 전 공무원이 세제실 공무원이다 그러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법인세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방향 전환이 아주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심리적 저항선이 좀 있는 것 같다. 기재부에 그렇게 들었고 이게 좀 나오는 게 이제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가 지금 여기 담길 것 같아요. 세제 개편안에.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자본시장의 주가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서 주는 배당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해주겠다 뭐 이거거든요. 근데 분리과세 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다른 소득이 있잖아요. 원래는 합산해가지고 과세하는 게 우리 세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 과세가 되니까 예컨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되면은 여기다 이제 합치거든요. 그러면은 이론상 제일 높은 세율이 45%이기 때문에 지방세까지 내고 나면은 49.5%가 세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당 받았는데 배당에 뭐 50%가 날아가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따로 분리해서 뭐 최고 한 뭐 25% 정도 수준으로 과세하자라고 하는 게 이소영 의원의 안인데 이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기재부는 약간 심리적 여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배당 성향 어렵지 않으니까 기업이 100원을 벌었는데 배당으로 30원을 줬으면 배당 성향 30%, 30% 넘는 그러니까 배당 성향 30% 넘는 기업은 세율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춰주면 대주주들이 그래 그러면 나도 배당을 높이면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한 200억인데 그전에는 50% 가까이 내다가 이번에 한 25% 정도로 깎아주면 미국이 그 정도 내거든요. 그러면 나도 배당을 좀 더 할까? 그러면 이제 개인 주주들까지 배당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정부 여당의 생각인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 거의 한 95%, 96%의 감세 효과는 대주주들에게 갑니다. 관련해서 이제 대주주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대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팔 때 이익이 남으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할 거 아니에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인데 지난 정부에서 이것도 기준을 높여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지분을 1% 정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한 종목당 그전에는 한 10억 정도 갖고 있으면 대주주라고 우리가 분류를 해서 그럼 당신이 얼마 팔았어? 그래서 얼마 남았어? 저 10억 남았어요. 그래? 그러면 25% 세금 내. 이렇게 했는데 이 기준을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50억 이상은 한 종목당 갖고 있어야 대주주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통 사람들 내듯이 10에서 몇 %만 세금 내.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한 종목을 49억 갖고 있는 사람은 대주주 아니야. 이렇게 깎아줬어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만큼 시세 차익을 내냐면 2023년도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기 대주주로 분리되는 분들이 한 3천여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과거에 언제 샀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한 전체 이 3천여 명이 3조 원 정도에 산 걸 그해 2023년에 12조 원 정도에 팔아서 9조 원을 남겨요. 그래서 1인당 29억 원씩 남겨요. 근데 지난 정부에서는 이분들 세금도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왜 깎아줬어? 그래서 기준을 높여준 거죠. 49억까지는 대주주 아니야. 50억 좀. 그래서 이 기준을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튼 뭐 뚜껑이 좀 열려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고급 뭐 기재부안은 그 뭐 35% 하지 말고 우리가 협조를 안 하려는 건 아니고 협조하려는 건데 뭐 35% 기준은 조금 이상하니까 배당을 더 많이 해준 증가가 늘어난 증가율로 보자. 이제 이런 이제 대안을 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교수님이 고급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 풀어 지금. 네. 이게 불과 몇 달 전까지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는데 정권 바뀐 다음부터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에 접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 연구용 다 끊어졌거든 그때. 요즘도 많이 들어오나요? 제가 그래서 기재 공무원들하고 이제 최근에 몇 번 회의를 해가지고 보통 이제 미팅하고 나면은 명함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이메일로 땡큐 메일이라고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이메일 보내주거든요. 답장이 없어요. 그동안 구원들이 좀 있나 봐. 답장이 없어. 아직은 심리가 완전 해빙, 완전 해빙은 안 됐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날 가서 보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제가 표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볼까요? 네, 잠깐만 설명드리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뭘 더 내고 뭘 덜 내야 할까 맨날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 예를 드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고. 저 파란 선과 빨간 선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전체 세금을 100만 원 거둘 때 법인세, 기업이 돈 벌어서 내는 돈, 근로소득세, 개인이 돈 벌어서 내는 돈의 비율입니다. 과거에 파란 돈 보면 높이 올라갈 때는 26%까지 올라가잖아요. 예. 네. 근데 그때 보면 개인의 소득세 비중은 14%, 15%였잖아요. 근데 점점 가서 2024년에 붙어서 저 지금 표가 지금 2024년인가요? 네. 역전됐어요. 64조. 지난해 개인 소득세가 64조고 법인세가 62조. 기업들이 또 유독 실적이 안 좋아서 확연하게 드러나네. 그냥. 네,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봉이냐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렇죠. 그 유효한 정도는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2008년도 기준으로 지금까지 해마다 소득세는 한 10%, 9점 몇 %씩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그 세율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세수가.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는 한 6%씩 계속 오르다가 결국 지난해에는 만나서 역전이 됐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기후플레이션. 저희가 그 지난 일요일에 이제 저희 GB타임즈를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브라질 소식을 전했어요. 브라질 요즘 커피콩 도둑이 이렇게 기승을 부린다. 거의 조직적 차원에서. 원가가 올라서.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거의 뭐 더블로 뛰었대요. 기후변화 때문에 이게 작황이 안 좋으니까 가격이 더블로 뛰어가지고 뭐 총 들고 있잖아요. 쓸어간대요. 그냥 싹. 서리하는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브라질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그러고 저희가 일요일에 전해드렸거든요. 우리 예전에 돈값이 올라가지고 구리도둑 많이 썼지. 구리동. 전선 끊어가고 막 이런 적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거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 기후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뭐 우리가 사실 뭐 서민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들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던 이제 물가를 올리는 이제 다양한 요인들이 이제 새롭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가 된다. 그렇죠. 온도가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우리 과일, 야채 뭐 이런 육류 신선식품 있잖아요. 바로 뭐 저장하기 좀 어렵고 바로 먹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수급의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뭐 최근에 이제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은 이제 동해에서 참치가 잡혔는데 그 쿼터 초과해서 전부 다 소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사료로 쓴다고 다 이제 버려야 되는 근데 우리가 뭐 제주 근처에서 양식도 하지만은 그렇게 뭐 자연적으로 잡히면은 뭐
좋잖아요. 혹시 생참치 혹시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냉동 참치밖에 저도 생참치를 못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생참치 먹게 되는 날이 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후 변화가 생기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떨 때는 뭐 아주 잘 잡히기도 하지만 작물이 크기도 하지만은 온도가 너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도 지금 수해가 나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농지가 3만 헥타르가 잠겼다 그래요. 그 3만 헥타르가 얼마인지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축구장 4만 개가 하고 그래서 벼고 콩, 뭐 고추, 딸기, 뭐 멜론, 대파 뭐 침수가 돼가지고 특히 이제 침수가 2.5만 헥타르가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쌀 뭐 출하에 좀 영향을 주겠죠 가을에. 그래서 가격 영향을 줄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또 덥잖아요. 이렇게 덥다 보니까 뭐 저 깻잎 좋아하는데 깻잎 좋죠. 깻잎 뭐 미국 사람들은 안 먹는 거 아세요? 미국 사람이나 거의 외국인들 거의 깻잎 보면 처음에는 기겁한다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예민하다가 요즘 다시 뭐 조금씩 먹기 시작하고. 까끌까끌하니까 이제 싫어하는데 우리는 그 뭐 향을 우린 잘 못 느끼는데 일본 사람들 너무너무 예민해한다도. 예. 거기다 삼겹살 싸 먹으면 기가 막힌데. 우리나라 사람들 고수 또 싫어하는 사람 많죠. 고수. 고수도 좋지. 저는 고수보다 당귀가 더 좋던데. 예. 그 향 얼마나 좋아요. 저는 방콕 특파원입니다. 여하튼 이제 그래서 지금 더우니까 이제 입채소율이 더위에 좀 약해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닭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육개하고 예산은 폐사가 이제 쭉 이어지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뭐 닭고기나 특히 이제 달걀 이런 공급에 문제가 이제 생겨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예측할 때 이게 지금 한 1도 정도 이제 평년보다 오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뭐 0.4에서 5% 정도 포인트 정도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 인플레이션이 클라이밋하고 인플레이션 합쳐가지고 클라이밋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많이 관측되고 있고 보니까 논문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좀 우리 국민 생산성 명태는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올해는 좀 다르던데 오징어도 지금 안 잡혀가지고 뭐 한 해 한 마리 10,000원하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또 고등어값 오른다고 또 이러고. 그렇죠. 그래서 생선군이 역시 고등어 잡으니 최고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풍년이 들면은 이게 농부에게 좋은 소식이냐 좋은 소식이 아니냐. 그러니까 또 가격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근데 가격은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것만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건 아니고. 그렇지. 저희가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가격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농산물 이런 것들은 그래서 풍년이 들면은 오히려 나쁜 소식이 있고 반대로 흉년이 드는 게 또 농민들에게 나쁜 소식이냐. 그러면은 그것도 탄력성이 좀 낮은 작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 비싸게 내도 소비자들은 돈을 내고 먹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로 연결되냐면은 작년 초에 아까 방금 소개해드린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어떤 의견을 냈냐면은 지금 이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 기후플레이션 때문에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한데 이게 소비자들이 괴로우니까 이거를 우리 금리 정책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어차피 수급 문제가 되면은 어차피 이게 가격 변동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그러니까 농업 시장을 좀 더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의견을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다음날 송민영 장관이 나와가지고 엄청 뭐라 그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 당장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약간 깨갱하고 개인 연구자 의견이다. 송민영 장관 열심히 일하시네. 그때 아이가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작업자족이 더 특히 중요한 농산물 쌀 같은 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쌀은 남는다, 쌀은 싼 거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일본 보세요. 작년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일본 그래갖고 지금 자민당 참패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쌀 가격이 올라갔고. 고이즈미 아들이 이걸로 히트쳤잖아요. 농산부 장관대. 온라인에 올려버려 쌀을 가격을 확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리 협약에서 우리가 2100년까지 지구 온도를 1.5도 안으로 잡아보자. 2100년 많이 남았지만 우리가 벌써 1.5도 다 써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디언즈에서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했어요. 2.5도까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 온도 따져서 2.5도가 어떤 온도냐? 인류 문명이 견디지 못하는 온도다.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요거 좀 짧게 그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 네. 이제 지급이 시작이 됐는데 뭐 이제 그 효과는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그 전에 광주인가요? 카드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왜 아니 카드 어떻게 색깔만 그런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의도적이었겠어요. 그런데 광주랑 부산이랑 몇 군데 돼도 그러니까 이게 거기는 이제 15만 원이 아니고 3만 원씩 더 주니까 18만 원, 33만 원, 48만 원. 이게 오른쪽에 써져 있더라고요. 그 48만 원 이렇게 내가 그 편의점에서 이렇게 48만 딱 나면 이 사람 수급자구나 딱 드러나는데 이제 내가 볼 때는 뭐 차별하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편하게 이 카드가 48만 원짜리입니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생각이 짧았던 거죠. 네. 재밌는 거 교회는 이거 대상이 안 됩니다. 지원금 쓸 수 있는 이 카드를. 네. 아 근데 헌금은 된대요 그게? 헌금은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대형 교회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대형 교회들이 다 1층에서 카페나 서점들을 하거든요. 이거 많이 와서 여기서 써라? 여기서 커피도 많이 마셔주시고 케이크도 드셔주시고 책도 사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게 어디서 나온 논쟁이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거 지원금 카드를 무슨 교회에서 썼지? 이름만 무슨 사랑교회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항목이 일반 음식점 이런 거니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연매출 30억 이하. 이하니까. 네. 그래서 참 교회는 대형 교회는 참 열심히 산다. 아이고 참. 우리도 열심히 살자.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 많지는 않은데. 또 그래도 시장 돌긴 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효과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배 아파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면은 수액 맞고 진통제 맞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다. 그렇다고 그거 맞았다고 해서 무병장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역할을 하면 이제 충분하다고 보고, 다만 이거를 계속 맞으면은 문제가 있지만은 이 정도 우리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신청한 이제 대상자 대비 신청 비율을 보면은 대구도 상당히 높습니다. 대구. 보수의 성지 대구도 상당히 높고, 우리는 절대 안 받는다고 주장했던 이제 부산 국회의원 있으신 분 그분. 그렇죠. 그분 받았나 안 받았나 진짜 궁금하네요. 그 부산도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데 거의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열심히 신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한 명 더 있는데 저기 서울구치소에 계신 그분. 그러니까 그분 어떻게? 그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쓸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구치소에 있는 매점은 그러네. 매출이 30억 넘을 수도 있어가지고 쓸 수가 없어가지고 배우자가 대신 쓸 수는 있는데 배우자 돈이 많아. 그러나요? 네. 받을 수는 있습니다. 4개월 지나면은 이제 만료되니까. 첫날 신청자가 7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서둘러서 하신 분들도 꼭 필요하지 않지만 서둘러서 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처음에 이거 나갈 때 반대하신 분들이 이게 도움이나 되느냐, 이 푼돈이라고 말했지만 15만 원에서 48만 원 주는 돈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소중한 돈이라는 거. 그럼요. 네, 절대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게 2차 추경입니다. 1차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최상목 전 부총리 있었을 10조 때 원 했죠. 1차 추경 규모는 13조까지 가는데 여하튼 그때 했던 게 부당 경감 크레딧, 상생 페이백. 맞아. 상생 페이백. 그래서 힘든 자영업자에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복잡하게 했는지 서버 만들고 무슨 홈페이지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효과 있는 거지. 이게 푼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한번 저기 시골을 갔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노인 기초연금 지급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비밀번호를 잘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통장에다가 농협 여직원이 비밀번호를 이렇게 작게 적어놓는데, 그래서 이제 어르신은 통장만 가져가.
그러면 아 오셨어요. 그래서 얼마 뽑아드릴까요? 그럼 나 10,000원만 뽑아줘 해가지고 이제 그 장에 가서 막걸리 한 잔 그게 낙이 싫어하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러면 그 되게 알뜰살뜰하게 쓰신대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그게 되게 푼 돈이에요. 큰 돈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만 기다리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시골 가면. 네. 네. 저희 뭐 애청자도 어제 그 저기 댓글에 그러니까 이거 받아갖고 참기름 들기름 샀다고. 네. 댓글에도 달리고 막 그러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자영업자가 힘든데 자영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재정정책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방법이 이제 1차 추경 때 한 뭐 힘든 자영업자를 골라내서 그거에 비용을 좀 지원해 준다. 그게 부당 경감 크레딧이거든요. 50만 원 주고서 뭐 배달료도 내고 뭐 가스비도 내고 뭐 사회보험도 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50만 원이 뭐 적은 건 아니죠. 도움 주면 땡큐지. 그럼요. 근데 이게 뭐 그 자영업자의 그 이 삶을 개선하는데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소비 쿠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예. 효율성이 약간 떨어지지만은 이것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남김없이 빨리 써주셔야 돼요. 그렇죠. 저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 것이냐라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제 그제 화제가 됐던 기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더운데 이 쪽방촌에 서울시에서 에어컨을 앞에서 틀어주면 쪽방들이 다 문을 열어서 한 20가구가 있으면 20가구가 문을 열어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10% 정도가 여성 그 형편이 아주 어려운 분들 되게 노약자들이거나 장애인데 그분들은 문을 열어놓고 자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에서 잠금 장치를 서울시가 개발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그다음에 지금 뭐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오세훈 시장이 따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뭐 그 아주 가난한 기초수급자들 분들 저녁에 이용할 수 있게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이 사우나도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더위 쉼터 몇 분씩 모여서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떤 나라에 예를 들어 미국은 우리보다 GDP나 뭐 이런 거 1인당 소득도 요즘 미국이 너무너무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격차가 많이 벌어졌지만 미국은 뭐 어마어마한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고 강대국이지만 미국은 이런 게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미국 흑인들 저 어떤 주 가면은 가족들끼리 가서 돈 없어서 피 팝니다. 피 매혈합니다. 쿠폰 받거든요. 그 뭐 특정 나라는 어디서 총격 사고 나면은 미국은 캘리포니아 이런 지역이나 동부에서는 경찰차 밤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 것이냐. 우리는 최소한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 더위에 저기서 저렇게 에어컨 바람도 못 쐬고 있으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최소한 그분들에게 에어컨 바람 조금이라도 가게 해주자.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녹음수 좀 나온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건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알뜰히 살뜰히 도움되게 쓰시길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